이 냄새나는 걸작 좀 당장 갖다 버리라니까요.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낡은 보따리를 기어이 빼앗아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겨울 볕도 안 드는 차가운 뒷방에 노인을 몰아넣고는 식은 밥 한 그릇을 던지듯 내려놓았죠. 아들은 그 모습을 뻔히 쳐다보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무관심이 며느리의 구박보다 더 시린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신이 흐려진 노인은 사라진 보따리를 찾아온 골목을 헤매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지만 아무도 그 눈물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냄새나는 노인네의 주책이라고만 여겼죠. 결국 며느리는 그 늙은 시어머니를 저 산속 허름한 요양원에 짐짝처럼 실어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며칠 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헬기가 날아들고 번쩍이는 검은 관용차들이 줄지어 들이닥쳤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검은 정장의 노인이 늙고 초라한 이 노인을 찾아 무릎을 꿇는데요. 대체 저 낡은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평생 냄새난다 구박받던 이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노인이었을까요? 그리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어째서 이 초라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행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7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골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마당 한켠 감나무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리고 담장 너머로 옆집 개 짖는 소리가 가끔 들려올 뿐이었죠. 그 조용한 집 안방에서 이른이 훌쩍 넘은 시어머니 강순옥은 오늘도 낡은 헝겊 보따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따리는 색이 다 바래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 삐죽삐죽 튀어나왔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 보따리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등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온 집안에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며느리 정미가 코를 틀어막으며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으로 코앞의 공기를 휘휘 내젓는 모습이었죠. 정미의 눈길이 시어머니 무릎 위에 낡은 보따리에 가서 꽂혔습니다. 어머님, 그 더러운 보따리 좀 져주세요.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노인네가 밤낮으로 끼고 사세요? 곰팡이 냄새가 나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정미가 성큼성큼 다가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보따리를 가슴 쪽으로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는 방금 한 말도 자꾸 잊어버리고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며 서운해하곤 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날이 부쩍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낡은 보따리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저 소리. 지켜야 한다니 대체 뭐요? 저거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걸레짝이나 다름없는 걸 가지고.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이 시골집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살림살이며 삐걱대는 마룻바닥이며 무엇보다 정신 흐린 시어머니를 하루 종일 곁에 두는 게 지긋지긋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저 보따리는 정미의 신경을 가장 긁는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억척스럽게 끌어안고 놓지 않으니
정민은 일단 입술을 삐죽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낮이 되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들이오자 시어머니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보따리를 곁에 둔 채 벽에 등을 기대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죠. 노인의 숨소리가 나른하게 방 안을 채웠어요. 바로 그때 정미가 발소리를 죽인 채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시어머니 곁에 놓인 낡은 보따리만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정미는 시어머니가 깰까 조심하며 손끝으로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지듯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로 말이죠. 에이, 더러워. 이 김에 확 없애버려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집구석에서 냄새가 나지. 정민은 보따리를 옆구리에 낀 채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곧장 나갔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에는 마을 사람들이 내다버린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부서진 살림살이며 낡은 종이 상자며 온갖 잡동사니가 뒤엉킨 지저분한 곳이었죠. 정민은 그 앞에 서더니 조금도 아까워하는 기색 없이 보따리를 휙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보따리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쓰레기 더미 한 구석에 툭 떨어졌어요. 정민은 손을 탁탁 털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그 냄새 좀 안 맡고 살겠어. 정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슨 큰 짐이라도 던 것처럼 가벼웠죠. 한참이 지나고 마루에서 졸던 시어머니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습관처럼 곁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보따리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어디 갔지? 내 보따리. 어디 갔어?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들춰보고 장롱 문을 열어보고 방 구석구석을 손으로 더듬었죠. 하지만 보따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방망이질 치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없어졌어. 우리 애들 어디 갔어? 시어머니는 성취하는 무릎을 이끌고 마루로 기어 나왔어요. 그러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마당 한켠의 장독대 뒤, 헛간 구석, 감나무 아래까지 노인은 온 마당을 헤집고 다녔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제발 어디 있니? 할미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절뚝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며 보이는 담벼락 밑이며 골목 구석이며 닥치는 대로 들여다봤어요. 발걸음은 자꾸만 휘청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힐끔 쳐다봤지만 그저 정신 흐린 노인이 또 길을 헤매나 보다 하고 지나칠 뿐이었죠. 한참을 헤맨 끝에 시어머니는 골목 어귀 쓰레기 더미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노인은 그만 막막해지고 말았어요. 부서진 살림살이며 낡은 종이 상자며 온갖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뒤엉켜 있었으니 그 속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찾아낸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며느리가 던진 보따리는 그 쓰레기 더미 깊숙한 곳으로 굴러들어가 다른 잡동사니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는 쓰레기 더미를 두 손으로 조심조심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흙이 잔뜩 묻어도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들춰보고 밀어내며 한참을 뒤졌지만 흐려진 정신의 기운마저 다한 노인은
그 깊은 곳에 파묻힌 보따리까지는 끝내 손이 닿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텅 빈 눈으로 쓰레기 자리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흙 묻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껴 울었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또 못 지켰어. 이번에도 못 지켰어.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텅 빈 골목에는 노인의 처량한 울음소리만이 오래도록 메아리 쳤죠. 저 낡고 더러운 헝겊 보따리 하나가 노인에게 무슨 의미였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때 그 골목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피 묻은 손에 붕대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종일 보따리를 찾아 헤맨 탓에 기운이 다 빠져 저녁밥도 넘기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런 시어머니를 정민은 본체만체했습니다. 오히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을 제 것처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원래 이 안방은 시어머니가 수십 년을 지내온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시골집에 내려온 뒤로 정민은 가장볕이 잘 들고 넓은 안방을 차지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좁고 어두운 건넌방으로 밀려났고 이제는 그 방에서마저 보따리를 잃어버린 채 웅크려 있는 신세가 된 거죠. 사실 아들 내외가 이 시골집에 내려온 데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들 성우는 도시에서 제법 큰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가 싶었죠. 하지만 성우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가게를 무리하게 넓혔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손을 댔어요. 결국 몇 달 만에 가게는 쫄딱 망해버렸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자 성우 내외는 살던 집까지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떠올린 곳이 바로 시골에서 홀로 사는 늙은 어머니의 집이었죠. 그렇게 아들 내외는 짐을 싸들고 염치도 없이 어머니 집으로 기어들어왔던 거예요. 여보, 언제까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어야 해요? 나 진짜 여기 하루도 더는 못 있겠어요. 정미가 방바닥에 드러누운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성우는 그 옆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어요. 눈은 천장을 향하고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사업을 말아먹고 처자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다 자기 탓이라는 걸 성우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업만 안 말아먹었어도 우리가 이 고생을 해요? 도시에서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이 왜 이 냄새나는 시골집에 처박혀 있냐고요. 정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성우는 담뱃재를 툭툭 털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니까. 조금만 참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당신 이름으로는 이제 돈 10원도 못 빌리는 거 몰라요? 빚쟁이들이 아직도 당신 찾아다니는 거 알기나 해요? 정민은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고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한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 집 말이에요. 이 시골집. 이거 어머님 명의잖아요. 이 집 하나는 멀쩡하게 남아있잖아요. 성우가 담배를 문 채 아내를 돌아봤어요. 정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은 정신도 오락가락하시잖아요.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실걸요?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둘이 도시에 조그만 전셋집 하나 얻어서 나가면 되잖아요. 빚쟁이들 없는 대로. 성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쩌고? 어머님이야 뭐. 어디 모실 때를 알아보면 되죠. 정신도 성치 않으신데 우리가 하루 종일 붙어서 어떻게 모셔요? 전문적으로 봐주는 데 계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더 편하실 거예요. 정민은 마치 시어머니를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오직 계산속만이 가득했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정신이 흐려진 늙은 어머니를 그렇게 내치자는 아내의 말에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지만 그렇다고 딱 잘라 반대하지도 못했죠. 당장 눈앞에 쌓인 빚이, 목을 죄어오는 현실이 아들의 입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당신 대답 안 해요? 이 방법 말고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어요? 응? 정미가 다그치자 성우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당신 알아서 해. 그 한마디에 정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신이 난 듯 손뼉을 짝 마주쳤어요. 잘 생각했어요, 여보.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골 생활도 곧 끝이라고요. 정민은 벌써부터 도시로 돌아갈 생각에 들뜬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몰래 집을 팔 수 있을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건넌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붕대도 감지 못한 손을 가슴에 얹은 채 시어머니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노인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시어머니는 텅 빈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잃어버린 보따리를 떠올리듯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내 보따리, 우리 애들 어디로 갔을까? 어두운 건넌방 안 노인의 혼잣말이 힘없이 흩어졌어요. 그 작은 목소리는 신이 난 며느리의 웃음소리에 묻혀 그 누구의 귀에도 가닿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마음먹은 뒤부터 정미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더욱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로만 보였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밥을 먹는 것도,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심지어 숨을 쉬는 것마저 아깝다는 듯한 눈초리였죠. 시어머니를 대하는 정미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사나워졌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시골집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더 매섭게 추웠죠. 문틈으로 칼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마당의 장독대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정미가 건넌방 문을 벌컥 열었어요. 어머님, 짐 챙기세요. 이 방 이제 못 쓰세요.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미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방마다 보일러를 다 돌리니까 기름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형편에 이렇게 펑펑 난방비 쓸 여유 없어요. 어머님은 저기 뒷방으로 옮기세요. 정미가 가리킨 곳은 집 뒤편에 딸린 작은 방이었어요. 오랫동안 창고처럼 쓰던 곳이라 볕이라고는 한 줌도 들지 않는 데다 보일러 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온기가 거의 닿지 않는 방이었죠. 벽에서는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문틈으로는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편히 지낼 만한 곳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미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어 그 차가운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얇은 이불 한 채를 툭 던져놓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이불 덮고 계시면 안 추워요. 감사한 줄 아세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곧 캄캄한 어둠에 잠겼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바닥에서는 냉기가 그대로 올라와 온몸이 시렸고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에 몸이 오들오들 떨렸죠. 노인은 앙상한 두 손을 맞잡아 입김을 불어넣으며 그저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이튿날 아침 정민은 시어머니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은 옹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딱딱하게 굳은 식은 밥이었어요. 반찬이라고는 짠지 몇 조각과 국물도 없는 김치가 전부였죠. 정민은 그 밥상을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밥 챙겨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차게 식은 밥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았죠. 노인은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텅 빈 두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내 보따리만 있었어도 이렇게 춥지는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에게 그 보따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보따리마저 사라진 지금 노인은 이 차가운 방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한편 정민은 시어머니를 뒷방에 몰아넣은 뒤로 본격적으로 집을 팔 준비에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집을 파는 일이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집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함부로 팔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서는 마음 놓고 일을 벌이기가 어려웠어요. 이 노인네를 어디 치워버려야 일이 편하지. 정민은 방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그녀가 찾는 건 바로 요양원이었어요. 그것도 되도록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값이 싸고 시설이 형편없는 외곽의 요양원이었죠. 좋은 요양원은 돈이 많이 드니 정미에게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정미는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에 있는 낡은 요양원 하나를 찾아냈어요. 시설도 허름하고 평판도 좋지 않은 곳이었지만 정미에게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눈앞에서 치워버릴 수만 있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거기 요양원이죠? 우리 시어머니를 좀 모시려고 하는데요. 네, 치매기가 좀 있으세요. 언제부터 입소가 가능한가요? 정민은 전화기를 붙잡고 능청스럽게 상담을 이어갔어요. 그러고는 입소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며 입소 신청서며 각종 서류에 시어머니 대신 자기 손으로 척척 정보를 채워 넣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정미의 손놀림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방 한켠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낸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못 본 척 담배만 피워 물 뿐이었죠. 여보, 서류 여기 다 됐어요. 이제 이거 처리만 하면 어머님 그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도 홀가분하게 이 집 정리하고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정미가 서류를 흔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우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손에 쥔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도시로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웃음기마저 감돌았어요. 그 시각 뒷방 안의 시어머니는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모른 채 노인은 그저
텅 빈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으고 있었어요. 사라진 보따리가 그리운 듯 노인의 입에서는 같은 말이 나지막이 새어나올 뿐이었죠. 내 보따리, 우리 애들 어디로 갔을까? 그 작은 목소리는 차가운 방 안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캄캄한 방바닥에 웅크린 노인의 등 위로 얇은 이불 한 채만이 겨울밤의 냉기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뒷방은 어두웠어요. 벽에서 스며 나오는 냉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 좁은 공간에서 시어머니는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죠. 잃어버린 보따리 생각에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거든요. 노인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껌뻑이며 아주 오래전 일을 하나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강순옥이 아직 20살 남짓한 새파란 처녀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 땅에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늘에서는 폭격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마을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순옥은 그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는 간호장교였어요. 순옥의 하루하루는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쳐서 실려오는 병사들, 팔다리를 다쳐 신음하는 어린 군인들이 끝도 없이 밀려들었죠. 순옥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에 떠는 병사가 어머니를 찾으면 순옥은 그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정신 차려요. 꼭 살려줄 테니까. 순옥은 그렇게 수많은 목숨을 살려냈어요. 그녀의 손을 거쳐 다시 살아난 병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죠. 하지만 순옥의 마음속에는 살려낸 사람들보다 미처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어요. 적군이 코앞까지 밀고 들어와 부대가 급히 후퇴해야 했던 그날 밤이었죠. 임시로 세운 천막에는 아직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병들이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려 안간힘을 썼어요. 등에 업고 부축하고 다시 뛰어들어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다급해졌고 상관은 어서 후퇴하라며 순옥을 잡아 끌었어요. 결국 순옥은 미처 데리고 나오지 못한 병사들을 천막에 남겨둔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애타는 목소리들이 순옥의 귓가에 평생토록 박혀 떠나지 않았어요. 소희님, 소희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그 목소리를 뒤로하고 떠나야 했던 그 순간을 순옥은 두고두고 잊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살아남았지만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요. 자신은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무거운 바위덩이처럼 순옥의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전쟁이 끝난 뒤 순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스스로를 영웅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남은 것이 죄스러워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았죠.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그날 천막에 남겨진 그 병사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순옥은 그렇게 평생을 죄인처럼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낡은 보따리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 간직해왔어요. 그 보따리 안에는 전쟁의 기억이, 살려내지 못한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이, 그리고 순옥이 목숨처럼 여기던 것들이 고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내가 너희를 두고 왔지. 그래도 너희 이름만은 잊지 않았단다.
차가운 뒷방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는 텅 빈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노인에게 그 보따리 안의 물건들은 단순한 헝겊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죽어간 전우들의 이름이 적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품이자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노인은 그 보따리만은 목숨처럼 끌어안고 놓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보따리 안에 정작 순옥에게 가장 의미 있는 물건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바로 순옥이 전쟁터에서 목에 걸고 다니던 군번줄이었죠. 자신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진 그 낡은 쇠붙이만은 어찌된 일인지 보따리 안에 없었습니다. 순옥은 오래전부터 그 군번줄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해내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흐려진 기억 속에서 그 군번줄의 행방만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죠. 다만 아주 희미하게 아득한 옛날 어느 날 자신이 그 군번줄을 누군가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던 것 같은 기억의 조각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군번줄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누구한테 줬던가? 시어머니는 주름진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흐려진 기억의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답답한 마음의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얇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린 노인의 등 뒤로 겨울밤의 매서운 바람소리만이 문틈을 타고 낮게 새어들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잃어버린 보따리와 어디론가 사라진 군번줄을 마음에 품은 채 긴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70년 세월 아무도 몰랐던 한 노인의 가슴 아픈 사연이 그 좁고 차가운 뒷방 안에 조용히 잠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뒷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그 무렵 마을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나이 지긋한 고물상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가난한 노인쯤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지난 날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그 역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를 누볐던 참전 용사였거든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리어카를 끌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허리는 굽고 걸음은 느렸지만 폐지 한 장 종이 상자 하나라도 더 주우려 부지런히 골목을 누볐죠. 그렇게 골목을 돌던 할아버지의 발길이 마을 어기 쓰레기 더미 앞에서 문득 멈춰 섰어요. 쓰레기 더미 한 구석에 낡은 헝겊 보따리 하나가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쓸만한 헝겊이라도 되면 챙겨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보따리를 손에 쥔 순간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래되고 손때 묻은 그 감촉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이건 또 뭐야? 누가 이런 걸 다 내다 버렸나?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길가에 세워두고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어보기 시작했어요. 낡은 매듭이 손끝에서 스르르 풀리자 안에 담겨있던 물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누렇게 색이 변한 천 조각들, 그리고 곱게 접힌 무언가가 보따리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곱게 접힌 것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로 몇 번이나 접힌 아주 오래된 천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한 겹 한 겹 펼치자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월의 색이 바랜 낡은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그 태극기는 여느 태극기와는 달랐습니다. 흰 바탕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붉은 손도장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그것이 사람의 손자국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손도장 옆으로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수많은 이름과 서명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태극기를 든 두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참전 용사였던 그는 이 태극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거든요.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과 손도장을 새겨넣던 그 태극기. 살아남으면 반드시 서로를 기억하자던 목숨을 건 약속이 담긴 그 태극기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 이런 게 왜 여기에 이런 걸 대체 누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젊은 시절 함께 싸우다 쓰러져간 자신의 전우들이 떠올랐던 거죠. 이 낡은 태극기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얼마나 많은 목숨이 담겨 있는지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극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차마 그것을 쓰레기 더미 위에 다시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이런 귀한 물건이 어쩌다 이런 곳에 버려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다시 조심조심 접어 보따리 안에 고이 넣었어요. 이걸 이렇게 둘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고 말고. 할아버지는 보따리를 리어카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습니다. 여느 폐지나 고물처럼 아무렇게나 씻지 않고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두 손으로 감싸 안았죠. 그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이 보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낡은 태극기의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 이 많은 이름은 다 무엇이며 왜 이런 귀한 것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을까?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알 길은 없었어요. 다만 할아버지는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마음먹었습니다. 이 태극기를, 이 수많은 이름을 결코 이대로 묻히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참전 용사였던 그에게 이 태극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무언가로 다가왔거든요.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애써 고추 세우며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붙잡았어요. 리어카 위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흘끔흘끔 돌아보면서 할아버지는 천천히 골목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햇살 아래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골목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어요. 그 낡은 보따리 하나가 리어카에 실려 떠나가는 그 순간 오랜 세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가 마침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할아버지가 낡은 보따리를 싣고 마을을 떠나던 바로 그날 시골집에서는 정미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날이 밝았던 거죠. 정미의 얼굴에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홀가분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밥도 잘 주고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정미는 입으로는 상냥한 척 말했지만 그 손길에는 조금의 정성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낡은 옷가지 몇 벌을 낡은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는 노인의 팔을 붙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죠.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거냐? 나는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아이 참 어머님. 좋은 데 간다니까 왜 그러세요? 얼른 나오세요. 잠시 후 마당 앞으로 낡은 봉고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들어섰어요.
차 옆면에는 요양원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 시설도 허름하고 평판도 좋지 않은 바로 그 외곽 요양원에서 보낸 차였습니다. 봉고차에서 내린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시어머니는 차에 오르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정든 집을 마치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애타는 눈길로 바라봤죠.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얘야, 나 여기 두고 가지 마라. 응? 나 착하게 있을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정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서 차가 떠나기만을 바라는 듯 봉고차 문을 탁 닫아버렸죠. 성우는 대문 안쪽에 숨듯이 서서 차마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이윽고 봉고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끝까지 집 쪽을 바라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봉고차는 이내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죠. 정든 집도 아들도 그렇게 노인의 눈앞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봉고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정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상냥한 척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정미는 신이 난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네. 그 지긋지긋한 노인네를 드디어 치웠어. 정미는 곧장 시어머니가 지내던 뒷방으로 향했어요. 그녀에게는 이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집을 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을 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정민은 예전부터 눈여겨봐 둔 것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방바닥 장판 아래에 몰래 숨겨두는 모습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민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아 방바닥 장판을 이곳저곳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장판을 더듬으며 유독 볼록하게 튀어나온 곳을 찾아 나섰죠. 이윽고 방 한쪽 구석,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지점을 발견한 정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기다. 여기 뭔가 있어. 정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부분의 장판을 손톱으로 북북 뜯어냈습니다. 낡은 장판이 부욱 소리를 내며 뜯겨나가자 그 아래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미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신분증과 오래된 인감도장이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거. 바로 이게 필요했다고. 정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녀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손에 쥔 채 마치 큰 보물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을 파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테니까요. 정미의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집을 팔고 받을 돈이 아른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 집만 팔아버리면 끝이야. 그 돈으로 도시에 좋은 전셋집 얻어서 지긋지긋한 이 시골 생활도 안녕이라고. 정미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자기 지갑 깊숙이 챙겨 넣었어요. 그러고는 뜯어낸 장판을 대충 발로 밟아 정리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을 나섰죠.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편 낡은 봉고차에 실려 산골 요양원으로 향하던 시어머니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낯선 길, 낯선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노인의 가슴은 두려움과 서러움으로 미어졌죠. 정든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그토록 아끼던 보따리마저 곁에 없었으니까요. 내 보따리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무섭지는 않을 텐데. 우리 애들,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텅 빈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은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봉고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자꾸만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을 태운 차가 멀어져 가는 그 시각, 시골집에서는 정미의 흥겨운 콧노래가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리어카에 태극기를 싣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고물상 할아버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낡은 방에 홀로 앉아 펼쳐놓은 태극기를 몇 번이고 어루만졌죠. 빼곡히 찍힌 손도장과 삐뚤빼뚤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짚어가며 할아버지는 밤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이 사람들 이름을, 이 귀한 걸 세상에 알려야 해.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는 이 태극기가 결코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많은 이름의 주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할아버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태극기를 나라에, 국방부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행여 상하기라도 할까 깨끗한 천으로 몇 겹이나 감싸고 또 감쌌죠. 그러고는 오래전 자신이 알던 곳,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이들의 흔적을 찾는 곳으로 그 소포를 붙였어요. 바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사무실로 낡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어요. 처음에 직원들은 그저 흔한 제보 물품 가운데 하나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포장을 풀고 그 안에 담긴 태극기를 펼쳐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이건 혈서 태극기잖아. 그것도 이렇게 이름이 많이 적힌 건 처음 보는데. 감식단 직원들이 하나둘 태극기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이들의 흔적을 찾아온 그들이었지만 이렇게 수많은 이름과 손도장이 빼곡히 담긴 태극기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거든요. 직원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태극기에 적힌 이름들을 조심스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식단은 즉시 태극기에 적힌 이름과 서명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오래되어 흐려진 글씨를 특수한 장비로 되살리고 옛군 기록들과 일일이 맞춰보았죠. 그렇게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직원들은 태극기 한가운데에 유독 또렷하게 적힌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름들과 달리 그 이름 옆에는 계급까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간호장교, 강순옥 소위. 그 이름을 확인한 감식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옛군 기록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낡은 자료 더미 속에서 마침내 찾아낸 기록 앞에서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강순옥이라는 이름 석자는 오래전부터 나라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이분이 살아계신단 말인가. 아니, 이 태극기가 지금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거지. 감식단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일이 결코 자신들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건 나라 전체가, 아니 온 국민이 알아야 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감식단장은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더 위로 보고해야 했거든요. 보고는 빠르게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소식은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는 가장 높은 자리, 국가보훈부 장관에게까지 긴급하게 전해졌습니다. 감식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에 강순옥이라는 이름과 그 태극기에
얽힌 사연을 또박또박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전해 들은 장관의 반응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무겁고 긴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죠. 감식단장은 조심스레 다시 장관을 불렀어요. 장관님? 장관님, 듣고 계십니까? 한참 만에 들려온 장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것을 힘겹게 억누르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보게. 지금 그 태극기에 적힌 이름이 강순옥, 그게 정말 맞는가? 감식단장은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의 흔적이 발견된 일이니 장관이 크게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여겼지만 지금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장관의 떨림은 그런 것과는 무언가 다른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국방부 사무실에는 태극기를 둘러싼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고 수화기 너머 장관은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에 묻혀있던 한 사람의 이름이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순간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의 실마리가 조용히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강순옥이라는 이름을 전해 들은 장관은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감식단장에게 곧 다시 연락하겠다는 짤막한 말만 겨우 남긴 채 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에 홀로 남은 장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장관은 이제 이른을 훌쩍 넘긴 노신사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온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에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의 위엄 대신 오래도록 무언가를 그리워해온 늙은 아이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장관은 천천히 집무실 한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죠. 그가 평생토록 가장 소중한 것을 넣어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금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연 장관은 그 안에서 낡은 손수건에 곱게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손수건을 한 겹 한 겹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되고 녹슨 쇠붙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세월의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녹이 쓴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장관은 그 군번줄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흐릿하게 남은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강순옥이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소위님, 강순옥 소위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살아계셨어. 장관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평생 나라의 큰일을 다루며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그였지만 이 낡은 군번줄 앞에서만은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죠. 장관은 군번줄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오래오래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실 장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지난날이 있었어요. 70년 전 전쟁이 이 땅을 휩쓸던 그때 그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전쟁고아였습니다. 피난민들 틈에 끼어 정처 없이 길을 헤매던 핏덩이 같은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피난 행렬이 지나던 길목으로 갑작스러운 폭격이 쏟아졌어요. 사방이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오갈 데 없던 어린아이는 그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 젊은 간호장교가 몸을 던져 그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어린 생명을 온전히 덮어 쏟아지는 위험으로부터 지켜낸 거예요. 그 간호장교가 바로
20살 남짓한 젊은 시절의 강순옥이었습니다. 폭격이 잦아든 뒤 순옥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였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을 벗어 그 작은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얘야, 이걸 가지고 있으렴. 무섭고 힘들 때마다 이걸 꼭 쥐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지? 꼭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어린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그 낡은 군번줄을 작은 손에 꼭 움켜쥐었어요. 그것이 순옥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은 이내 헤어졌고 아이는 그 뒤로 순옥을 다시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아이는 은인이 남겨준 그 군번줄만은 평생토록 품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 어린 전쟁고아가 바로 지금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순옥의 마지막 당부대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나라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높은 자리에 오른 뒤에도 그는 단 하루도 자신을 살려준 그 은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은인을 찾아 그 은혜를 갚겠노라 평생을 다짐하며 살아왔죠. 제가 이제야 소위님을 찾았습니다. 이 못난 놈이 이제야. 장관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70년을 애타게 찾아 헤맨 은인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는데 단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그리움에 젖어있던 눈에 이제는 굳은 결의가 번뜩였죠. 장관은 곧바로 수화기를 들어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헬기를 준비하게. 내가 직접 소위님을 모시러 가야겠어.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지금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게. 장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용하던 국가보훈부 청사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여기저기서 다급한 목소리가 오갔죠. 장관이 직접, 그것도 헬기까지 띄워 누군가를 모시러 간다는 소식에 모두가 어리둥절하면서도 서둘러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윽고 청사 옥상에서 헬기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돌기 시작했어요. 장관은 낡은 군번줄을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은 채 성큼성큼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70년 세월을 건너 마침내 은인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에는 벅찬 그리움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헬기가 하늘 높이 떠오르는 그 순간 장관은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에 품어온 그 한마디를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장관을 태운 헬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시골 마을의 정미 부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집을 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신분증과 인감도장까지 손에 넣었으니 이제 남은 건 이 집을 파는 일뿐이었거든요. 정민은 며칠 전 읍내 부동산에 이 시골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값을 훨씬 싸게 부른 덕분인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매수자와 만나 계약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정민은 아침 일찍부터 곱게 차려입고 남편 성우까지 앞세워 함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니 남편도 자리에 있어야 한다며 억지로 끌고 나온 거예요. 부동산 안에는 이미 집을 사겠다는 중년 부부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지긋한 중개사가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었죠. 정민은 반가운 얼굴로 자리에 앉아 얼른 계약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서류와 인감도장을 척 내밀었습니다.
성우는 그 옆에서 어쩐지 불편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자, 여기 도장이요. 얼른 계약서 쓰시죠. 저희는 빨리 처리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준비하던 중개사가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문득 손을 멈췄어요. 중개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두 사람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이 집 명의가 강순옥 씨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파시는 분들은 아드님하고 며느님이시고 집주인 되시는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민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둘러댔어요. 아, 저희 시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요.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처리하려고요. 여기 인감도장도 있고 신분증도 있잖아요. 문제 없죠? 중개사는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그였기에 이런 계약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집주인 본인이 직접 하는 거라면 모를까 이렇게 자제분들이 대신 파는 계약은 함부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도장하고 신분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장도 있고 신분증도 있는데. 정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번졌어요. 옆에 앉은 매수자 부부도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서로를 마주봤죠. 중개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매매 위임장이라는 게 있어요. 집주인이 대신 팔 사람한테 정식으로 권한을 준다는 서류지요. 이런 대리 계약을 하려면 그 위임장에 집주인 본인의 지장이 확실하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다니 이건 더더욱 확실히 해야 해요. 본인 지장이 찍힌 위임장 없이는 저도 이 계약 절대 못 도와드립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개사의 단호한 말에 정민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어요. 위임장의 시어머니 본인의 지장이라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가 순순히 지장을 찍어줄 리 없었고 무엇보다 이 집을 판다는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전미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으니까요. 아니 사장님, 오늘 계약하기로 다 얘기가 됐잖아요. 그냥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워낙 정신이 없으셔서 뭘 여쭤봐도 잘 모르시는데.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본인 지장이 찍힌 위임장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중개사는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옆에 있던 매수자 부부도 어쩐지 꺼림칙한 표정으로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정민은 애가 탔지만 아무리 사정하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부부는 서류와 인감도장을 도로 챙겨 씩씩거리며 부동산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밖으로 나온 정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는데 위임장 하나 때문에 다 된 계약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던 정미의 눈빛이 이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됐으니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어머님한테 가서 지장을 받아오는 수밖에. 어머님이 정신이 없으시니까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손가락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성우는 그 말에 흠칫 놀라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 흐린 어머니 손을 잡고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한다는 건 마음 한켠이 영 편치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당신, 또 그 우유부단한 표정. 이거 아니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빚더미에서 벗어나요? 어서 갑시다.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가요. 정미의 다그침에 성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정민은 곧장 문구점에 들러 위임장 서류를 챙기고 인주까지 하나 사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재촉해 시어머니가 있는 산골 요양원을 향해 길을 나섰죠. 부부를 태운 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요양원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위임장의 지장만 받아내면 모든 게 뜻대로 풀릴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차창 밖으로 깊은 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부부를 태운 차는 점점 산속 요양원을 향해 올라갔어요. 같은 시각 텅 비어버린 시골집을 향해서는 장관을 태운 헬기가 빠르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향하는 장관과 그 집을 떠나 산속으로 올라가는 부부.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제 곧 엇갈리려 하고 있었어요. 부부를 태운 차가 산속 요양원을 향해 올라가고 있던 그 무렵 평화롭기만 하던 시골 마을에는 난데없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하던 마을 하늘 위로 갑자기 요란한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두두두. 하늘을 뒤흔드는 프로펠러 소리에 마당에서 고추를 널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밭일을 하던 노인들도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도 하나둘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저 멀리 하늘에서 커다란 헬기 한 대가 마을을 향해 곧장 날아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게 뭐여? 웬 헬기가 이 시골에 다 온다? 글쎄 말이여. 저렇게 큰 게 우리 동네로 오는 거 맞어?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헬기가 뜨는 일은 좀처럼 없었으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헬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더니 마을 어기 너른 공터에 흙먼지를 잔뜩 일으키며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헬기가 내려앉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좁은 길을 따라 검은색 관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검은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시커먼 차들 좀 봐. 저기 무슨 높은 사람들이 오나 봐. 저게 다 뭐랴? 조용하던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검은 관용차 행렬이 흙길을 따라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자 동네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집 담벼락 뒤에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차에서는 각 잡힌 제복을 빼입은 군인들과 위험 넘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 있고 걸음걸이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죠. 그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마을 안쪽에 자리한 어느 낡은 시골집이었어요. 바로 정미와 성우가 살고 있는 시어머니 강순옥의 그 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위험 넘치는 행렬이 향하는 집이 누구네 집인지 다들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 저 집, 성훈의 집 아녀? 맞어, 맞어. 성훈의 집으로 가는구먼. 아이고, 저 집 아들이 대체 무슨 큰일을 저질렀길래 저런 사람들이 다 온다. 군인들까지 저렇게 몰려오는 거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게벼.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서 잡혀가는 거 아닌가?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도시에서 내려온 아들 내외가 뭔가 수상하다 여기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위험 넘치는 사람들이 들이닥치니 필시 큰 죄라도 지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거죠.
어떤 이는 아들이 나라에 큰 죄를 지어 잡혀가는 거라며 혀를 찾고, 또 어떤 이는 겁에 질려 아예 대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검은 관용차 행렬은 성운의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한 노신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이는 지긋했지만 꼿꼿한 자세에 위엄이 넘치는 바로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죠. 장관은 벅찬 마음을 애써 가다듬으며 낡은 시골집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70년을 애타게 찾아 헤맨 은인이 바로 이 집 어딘가에 계시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어쩐지 텅 비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장관과 수행원들이 마당을 둘러보며 사람을 찾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장관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 분명 이 집이 맞는데.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조심스레 지켜보던 옆집 노인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어요. 아까부터 이 소동을 지켜보던 그는 저 높으신 분들이 성운의 집을 찾는 것을 보고는 무슨 사정인가 싶었던 거죠. 노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뉘신지 모르겠지만 그 집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아들 내외가 어디 볼 일 있다고 나갔거든요. 근데 대체 뉘를 찾으시는 거요? 이 집에 강순옥이라는 어르신이 계실 텐데요. 연세 지긋하신 할머님 말입니다. 장관이 다급하게 묻자 옆집 노인의 얼굴에 안타까운 기색이 번졌어요. 노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그 할머니 찾으시는 거요? 그 양반 참 딱하게 됐지요. 여기 이 뒷방에서 한겨울에 불도 제대로 안 넣고 얼마나 춥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 며느리가 밥도 식은 거나 겨우 주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께요. 옆집 노인의 말에 장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안타까움에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며칠 전에 저 산속에 있는 허름한 요양원인가에다가 갖다 버리듯이 보내버렸다지 뭐유. 그 할머니가 안 가겠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도 봉고차에 실려서 그냥 끌려갔으유. 내 참 자식이 돼가지고 어쩜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노인의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장관의 가슴을 더욱 세차게 후벼 팠어요. 장관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을 그리며 달려온 은인이 이 차갑고 낡은 뒷방에서 홀대받다 결국 산속에 버려지듯 보내졌다니. 장관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옆집 노인이 가리킨 그 뒷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볕 한 줌 들지 않는 좁고 차가운 방. 바닥에는 얇은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한쪽 구석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식은 밥그릇이 그대로였죠. 냉기가 감도는 그 텅 빈 방을 바라보는 장관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 한복판, 낡은 시골집 차가운 뒷방 앞에서 장관은 오래도록 찾아 헤맨 은인이 견뎌야 했을 세월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뒷방을 바라보던 장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볕 한 줌 들지 않는 좁은 방, 덩그러니 놓인 얇은 이불, 미처 치우지 못한 식은 밥그릇. 70년을 그리워한 은인이 이런 곳에서 추위에 떨며 지냈다고 생각하니 장관은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곁에 있던 옆집 노인이 그런 장관을 안타깝게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아무래도 저 높으신 분이 이 사정을 다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디요. 사실 그 아들 내외가 아무래도
이 집을 팔아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부동산인이 몸이 들락거리고 오늘 아침에도 집 판다고 계약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아마 그 할머니를 요양원에 갖다 버린 것도 이 집을 팔아먹으려고 눈의 가시부터 치워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서도 옆집 노인의 담담한 말에 장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내려앉았거든요. 장관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그 차가운 뒷방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선 장관의 눈에 한쪽 구석에 흉하게 뜯겨나간 방바닥 장판이 들어왔어요. 마치 그 아래 무언가를 급하게 파낸 듯한 흔적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미처 챙겨가지 못한 서류 뭉치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 장관에게 건넸어요. 서류를 살펴보던 장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집을 팔기 위한 매매 관련 서류들이었거든요. 옆집 노인의 짐작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장관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어요. 자식이라는 자들이 늙은 어머니를 이 차가운 방에 몰아넣고 산속 요양원에 버리듯 보내놓고는 그 사이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마저 팔아치우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은인의 재산을 노리고 벌인 파렴치한 짓거리가 눈앞에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장관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리빨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평생 나라의 큰일을 다루며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만은 온몸에서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뜯긴 장판과 매매 서류를 번갈아 보며 이를 악문 채 낮게 내뱉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영웅을, 수많은 목숨을 살려낸 위대한 은인을, 자식이라는 것들이 감히 짐짝처럼 내다버리다니. 장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곁에 있던 장군들과 수행원들조차 장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죠. 장관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함께 온 이들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요양원의 위치를 알아내게. 지금 즉시 그 산속 요양원으로 이동한다. 장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용하던 마을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어요. 수행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요양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군인들이 서둘러 차량에 올랐죠. 장관은 마지막으로 그 차가운 뒷방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은인이 견뎌야 했을 그 서러운 세월을 눈에 새기며 그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소위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못난 놈이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소위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장관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관용차에 올랐어요. 뒤이어 검은 관용차 행렬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다시 프로펠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시골집을 뒤로하고 장관을 태운 행렬은 곧장 산속 요양원을 향해 방향을 틀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어렴풋이 상황을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잡혀갈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저 높으신 분들이 찾는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성운의 아들 내외 쪽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동안 뒷방에서 조용히 홀대봤던 그 할머니가 실은 나라에서 저렇게 극진히 찾아 헤맬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니, 그럼 그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었단 말이요?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그런 대단한 분을 코앞에 두고도 몰랐구먼. 동네 사람들이 놀라움에 웅성거리는 사이 장관을 태운 행렬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검은 차들이 꼬리를 물고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허름한 산속 요양원을 향해 장관의 간절한 마음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었죠. 바로 그 요양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미 부부가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위임장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산속 요양원에서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을 태운 검은 관용차 행렬이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구불구불한 좁은 산길을 차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그 행렬을 뒤따르며 굉음을 냈고 산속의 고요를 뒤흔드는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죠. 장관은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가슴 주머니에 넣어둔 녹슨 군번줄을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70년을 품어온 그 낡은 쇠붙이가 지금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은인이 버려지듯 보내진 그 산속 요양원이 가까워질수록 장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조급해졌어요. 조금만 더 빨리 가게. 한시가 급하네. 장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지시했어요. 은인이 그 열악한 요양원에서 얼마나 몸이 상하셨을지 알 수 없으니 만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국군 수도병원에 연락해서 최고의 군의관들과 구급차를 지금 즉시 그 요양원으로 보내도록 하게. 소위님 건강부터 살펴야 해. 행여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면 큰일이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장관의 명령이 무전으로 전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도로 위로 하얀 구급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나오기 시작했어요. 국군 수도병원에서 급파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군의관들이 탄 차량이었죠. 검은 관용차 행렬과 하얀 구급차 행렬이 산길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그 규모는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나라가 한 사람의 영웅을 얼마나 극진히 대하는지 그 행렬만 보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시각 산속 요양원 안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요양원 한켠의 좁은 방. 그곳에 정미 부부가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정미는 가방에서 위임장 서류와 인주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펼쳐놓았죠.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흐릿한 정신에도 반가운 기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미의 얼굴에는 반가움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서 지장을 받아내고 이곳을 떠나려는 조급함만이 가득했죠. 어머님, 여기 이 종이에 손도장만 한번 꾹 찍으시면 돼요. 자, 손 이리 주세요. 금방 끝나요. 정미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어 인주에 손가락을 갖다 대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흐린 정신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한 느낌이 노인의 마음을 어지럽혔거든요. 이게 뭐냐? 나는 이런 거 모른다. 싫어. 아이 참 어머님. 그냥 손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자꾸만 손을 빼자 정미는 짜증이 치밀어 시어머니의 손목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성우는 그 광경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신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다 왔는데 여기서 물러설 순 없잖아요. 정미가 성우를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성우는 그 서슬에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붙잡힌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며느리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서러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싫어. 나 이런 거 안 할란다. 제발 이러지 마라. 무섭다. 시어머니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힘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인주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위임장 위 지장을 찍어야 할 빈자리가 점점 노인의 손끝에 가까워졌죠. 바로 그 시각 요양원 아래 산길에서는 장관을 태운 행렬이 마침내 요양원 입구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검은 관용차와 하얀 구급차가 요양원 마당으로 잇따라 들이닥치자 조용하던 산속 요양원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놀라 뛰어나오고 창밖으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방 안의 정민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잠시 멈칫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시 시어머니의 손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밖이 시끄럽든 말든 정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이 지장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자, 어머님. 딱 한 번만요. 이제 다 됐어요. 정미가 시어머니의 손끝을 인주에 꾹 눌러 위임장을 향해 가져가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요양원 복도 저편에서 무언가 다급하고 거센 발소리가 이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시어머니의 손끝을 인주에 꾹 누른 채 위임장 위 빈자리를 향해 그 손을 끌어당기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빼내려 몸부림치자 다급해진 정미가 노인의 손가락을 억지로 움켜쥐고 위임장 쪽으로 확 잡아챘습니다. 가만 좀 계시라니까요. 딱 한 번이면 된다고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가락이 위임장 위로 눌리려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방문이 벌컥 열어젖혀졌어요. 어찌나 거센 기세였는지 낡은 문짝이 부서질 듯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놀란 정미가 화들짝 고개를 돌린 그 순간 방 안으로 위험 넘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장 앞에 선 이는 다름 아닌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어요. 그 뒤로 제복을 갖춰 입은 군인들이 방 안을 가득 메웠죠. 좁고 허름하던 요양원 방이 순식간에 삼엄하고도 엄숙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미와 성우는 난데없는 광경에 넋이 나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하겠나? 장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관이 성큼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있던 정미의 손을 매섭게 쳐냈어요. 정미는 그 서슬에 뒤로 나동그라지듯 밀려났고 위임장과 인주가 방바닥에 나뒹굴었죠. 정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저 벌벌 떨며 장관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장관은 정미 따위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어요. 그의 두 눈은 오직 한 사람, 방 한가운데 겁에 질려 앉아 있는 늙은 시어머니에게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70년을 애타게 그리며 찾아 헤맨 은인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위험 넘치던 장관의 얼굴이 은인을 마주한 순간 어린아이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장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오른 노신사가 허름한 요양원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장관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소중히 넣어두었던 낡고 녹슨 군번줄을 꺼내 들었어요. 소위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장관은 두 손으로 그 군번줄을 받쳐들어 시어머니의 눈앞에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세월의 색이 바래고 녹이 쓴 강순옥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새겨진 그 군번줄을 말이죠. 겁에 질려 있던 시어머니의 눈길이 천천히 그 군번줄 위로 옮겨갔어요. 그 순간 흐릿하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안개 속에 잠겨있던 노인의 기억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득하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낡은 군번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익숙한 감촉에 노인의 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내 군번줄인데 내가 그 아이한테, 그 조그만 아이한테 쥐어줬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70년 전 폭격이 쏟아지던 피난길에서 자신이 온몸으로 감싸 안았던 그 어린아이. 무섭고 힘들 때마다 꼭 쥐고 살아남으라며 자신의 목에서 벗어 그 작은 손에 쥐어주었던 군번줄. 안개처럼 흐려졌던 그날의 기억이 이 낡은 쇠붙이 하나에 이끌려 노인의 가슴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네가 그때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있었어. 시어머니의 주름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장관 역시 참았던 울음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소위님. 접니다. 그날 살려주신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소위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아서 소위님이 당부하신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평생을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이 못난 놈이 70년이나 걸려서 이제야. 말을 채 잊지 못한 장관이 시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70이 넘은 노신사와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건너 목숨으로 이어진 두 사람이 마침내 다시 만난 거예요. 방 안을 가득 메운 군인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요양원 사람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관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리며 마치 그 옛날 어린아이를 달래듯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장하다. 참 장하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살아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70년 전 폭격 속에서 지켜낸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나라의 큰 사람이 되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시어머니의 가슴은 벅찬 감격으로 미어졌습니다. 오래도록 죄인처럼 살아온 노인의 굽은 어깨 위로 마침내 따뜻한 위로가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방 한쪽에 나동그라진 정미와 성호는 그 광경을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냄새난다며 뒷방에 몰아넣고 산속에 버리듯 보낸 그 늙은 시어머니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라의 장관이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것인지. 두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사람의 오열이 좁은 요양원 방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얼어붙은 정미 부부는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무게가 어렴풋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사람의 오열이 좁은 요양원 방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정미는 방 한쪽에 나동그라진 채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냄새난다며 뒷방에 몰아넣고 산속에 버리듯 보낸 그 늙은 시어머니가 나라의 장관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니. 정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넋이 나간 와중에도 정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끈질기게 매달려 있었어요. 바로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
이 지장만 받으면 그 지긋지긋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정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죠. 결국 정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위임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종이에 어머님 도장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집을 팔아야 한다고요. 이거 아니면 우리 다 죽어요. 어머님,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네. 정미가 위임장을 움켜쥐고 다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려 하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장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정미를 돌아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은인을 마주하며 한없이 다정하던 그 얼굴이 이제는 무섭게 굳어져 있었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참아온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정미는 그 서슬에 흠칫 몸을 움츠렸지만 다급한 마음에 또다시 위임장을 내밀며 발버둥 쳤습니다. 자, 장관님이 누군진 몰라도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이 집만 팔면 되는데 어머님 도장만 있으면. 그만하세요. 장관의 입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어요. 그 우렁찬 소리에 방 안의 모두가 깜짝 놀라 숨을 죽였죠. 장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정미를 향해 억눌러 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이 어른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이분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이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나도 이분이 온몸으로 지켜주신 덕분에 살아남았고 이렇게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분을 자기 어머니를 냄새난다고 구박해서 추운 방에 쳐넣고 산속에다 짐짝처럼 버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재산까지 팔아먹으려고 손가락을 붙잡고 도장을 찍혀요? 당신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좁은 요양원 방을 쩌렁쩌렁 뒤흔들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은인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그 은인을 짓밟은 자들을 향한 불같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는지 얼굴이 흙깃으로 변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성우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장관은 곁에 서 있던 군인들과 경찰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당장 이 사람들 데려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정미와 성우에게 다가섰어요. 정미는 그제야 화들짝 정신이 들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요? 정미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잠기자 정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정미에게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붙잡아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려 한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와 늙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방치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씌워졌어요. 자,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좀 풀어줘요. 여보. 뭐하고 있어요? 나 좀 도와줘요. 정미가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지만 성우 역시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넋이 나가 있었어요. 늙은 어머니를 지켜드리기는커녕 아내가 시키는 대로 방관하며 이 모든 일을 함께 저지른 죗값을 이제 가도 고스란히 치러야 했으니까요. 성우는 차마 어머니 쪽으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저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집을 팔아 도시로 도망칠 궁리만 하던 정미 부부는 그렇게 두 손에 수갑을 찬 채 요양원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조금 전까지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억지로 붙잡던 그 손에 이제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진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보다 더 들어맞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의 시어머니와 그 곁을 지키는 장관만이 남았어요. 장관은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잠시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이내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전에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 가장 다정한 얼굴로 은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소희님,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이 못난 놈이 앞으로는 절대 소희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요. 장관의 따뜻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노인의 굽은 어깨 위로 이제야 든든한 울타리가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 정미 부부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그날 이후로 강순옥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아무도 몰랐던 노인의 지난 날이 마침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낡은 태극기에 담긴 수많은 이름과 전쟁터에서 수많은 목숨을 살려낸 간호장교의 이야기는 곧 온 나라에 퍼져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셨습니다. 나라에서는 강순옥에게 국가유공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우를 갖추어 드렸어요. 그동안 죄인처럼 숨어 살며 받지 못했던 예우와 무려 70년치에 이르는 엄청난 보상금이 뒤늦게나마 노인에게 돌아왔죠. 오랜 세월 낡은 보따리 하나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노인에게 나라가 뒤늦게 건네는 감사이자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강순옥은 그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두고도 조금의 욕심조차 내지 않았어요. 정신이 맑아지는 날이면 노인은 늘 그 옛날 함께 싸우다 쓰러져간 전우들을 떠올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곁을 지키던 장관의 손을 가만히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받을 게 아니야. 그때 그 천막에 남겨두고 온 내 전우들, 그 아이들, 가족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지. 나 좀 도와주겠니? 이 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장관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은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장관의 도움으로 강순옥의 보상금은 전쟁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의 유가족을 돕는 재단에 고스란히 기부되었습니다. 오래도록 노인의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그제야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 이름들에게 뒤늦게나마 진 빚을 갚는 셈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많은 돈 가운데 단 한 푼도 아들 내외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늙은 어머니를 냄새난다 구박하고 추운 방에 몰아넣고 산속에 버리듯 보낸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팔아먹으려 했던 두 사람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죠. 집을 팔아 도시로 도망치려던 정미 부부의 계획은 그렇게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지른 죄의 대가로 나란히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팔려던 시골집은 본래 주인인 강순옥에게 온전히 돌아갔고 도시에 얻으려던 전셋집은커녕 두 사람에게는 이제 발 뻗고 누울 곳조차 남지 않았죠.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던 빚더미는 그대로인데 몸 하나 누일 집마저 잃어버린 두 사람은 뒤늦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강순옥은 나라에서 가장 좋은 국군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볕도 안 드는 차가운 뒷방에서 홀대받던 노인이 이제는 따뜻하고 아늑한 방에서 최고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거죠.
노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장관이 노인을 찾아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장관은 아무리 바빠도 틈이 날 때마다 어김없이 강순옥을 찾았어요. 노인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그 옛날 어린아이가 그랬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어느 날 장관은 오래전 노인이 쥐어주었던 그 녹슨 군번줄을 꺼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위님,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 군번줄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섭고 힘들 때마다 이걸 꼭 쥐고 소위님 말씀대로 꼭 살아남으려고요. 이젠 제가 소위님 곁을 지킬 차례네요. 강순옥은 그 낡은 군번줄을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 가득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세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이의 손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노인의 가슴은 벅찬 감격으로 차올랐습니다. 이제 노인에게는 더 이상 죄책감도 서러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어느 오후 강순옥은 장관과 고물상 할아버지에게 둘러싸여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조용히 숨어 살아온 노인이 마침내 영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사랑 속에서 남은 날들을 보내게 된 거죠. 낡은 헝겊 보따리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잃어버렸던 70년의 예우가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고 어둠 속에 묻혀있던 한 영웅의 이름이 마침내 환하게 빛나던 순간 그 조용한 요양병원의 오후는 오래도록 따뜻하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 낡은 헝겊 보따리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걸레짝처럼 보였던 그 보따리 안에 사실은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7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강순옥 할머니는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살려낸 영웅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지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며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진짜 영웅은 그렇게 남을 위해 아파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마다 어떤 세월을 건너오셨는지를요. 등이 굽고 걸음이 느려진 그분들에게도 한때는 세상을 지켜낸 뜨거운 젊은 날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우리 곁의 어른들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오늘처럼 딱 들어맞는 순간도 없었던 것 같네요.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70년 만에 그 은혜를 갚았고 어머니를 짐짝처럼 여긴 자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 그 당연한 이치를 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용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에 강순옥 할머니처럼 아무도 몰라주는 세월을 홀로 견뎌오신 어른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며 드셨던 마음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매주 이렇게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반갑게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